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홍콩 ELS가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온다고 뭐 많은 보도들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홍콩 증시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반토막이 나면서 그래요. 손실이 뭐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와서요. 지금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네, 홍콩 H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판매를 했는데요. 무려 규모가 20조 한 5천억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이. 예, 그래서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제 문제는 5대 시중은행이 이제 팔아서 만기가 들어오는 상품들 그 규모를 보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는 8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의 한 절반이 들어오고. 예, 하반기에는 3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ELS 펀드라는 것은 통상 3년 단위로 이제 그 만기가 되어 있고요. 예. 또한 기초자산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일정 범위죠. 그러니까 35%에서 55% 범위 내에 있다면 유지해줘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지해 준다면은 은행 예금보다 2% 더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벗어난다면 녹인 베리어라 그러는데요. 원금 손실 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슈로더 증권이라든지 HSBC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던 중국 그 경기가 화랑이었던 당시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했고요. 하지만 중국 경기가 이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는 시점에서 이 상품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를 봤을 경우에 변동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HSBC 쪽에서도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50% 폭락 가능성도 예견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를 구분할 때는 전 세계 증시를 봤을 경우에 정책 시장 그리고 정부에서 움직이는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신흥국처럼 움직이지만 선유국 증시처럼 가치주 시장이 된다든지 밸류에이션 시장이 되면 이 변동폭이 아주 작아지는데요. 이 큰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경기가 확장 국면일 경우에는 이런 ELS 펀드를 권유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책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이것을 판매를 불허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것을 판매했는지를 모르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자 2%를 더 받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드셨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 결혼 자금을 마련했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ELS 그러면 송유미 아나운서는 안전하게 보세요? 아니면 위험하게 보세요? 뭔가 느낌은 불안한. 불안해요. 근데 ELS 그럼 보통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로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게 한 30% 40% 구간은 어떻게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이거 가입할 때만 해도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30% 40% 떨어지는 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사람들이 산 거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는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지금 H 지수를 추정한다는 게 중국 항상 H 지수는 중국 본토 기업 50개 뭐 이렇게 추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몇십 개 추려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기업이 이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줄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마치 2020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게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사기 사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금융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높겠어요. 네, 아무래도 창구에서는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파생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큰 폭의 개인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ELS 상품을 만들어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은행단들과 함께 펀드 투자 계획서라든지 예상 수익 또 중국 H주의 그 과거 흐름을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는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뿐만 아니라 뭐 2017년에도 이렇게 50% 이상 주가가 그 급락한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을 은행들이 부당 권유를 했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도대체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불안전 판매가 금융 그 당국으로부터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예금 금리보다 고작 2%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원금 자체에 상당 부분 손실이 입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 이것을 판매했던 투신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막 팔았던 그 시점에는 이게 팔만했다고 좀 판단을 하세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네, 전혀 아닙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디리스킹 전략을 세우면서 중국을 압박했을 당시였는데요. 반도체 수출도 규제됐고요.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도 시행이 되고요. 네.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착륙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국유 기업인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도 강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시점인데요. 네네. 뭐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기고서 발을 빼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과 투신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투자은행의 그 매도 물량을 떠안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캠페인까지 벌이는 이런 호구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판매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이때 판매했을 당시에 투자 그 설명서에 보면은 2020년 이전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구가했을 당시에 투자 성과를 내줬다는 겁니다.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3년, 5년간의 관련 그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국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HSBC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5년간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최근 3년간을 보면은 마이너스 성적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HSBC 중국 관련주죠.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중국 매출 기업이 높은 이런 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런 펀드들을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또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성적이 좋았고 예전에도 꾸준한 그 은행 이자보다 좋은 성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G주스에 투자하지 말고 퀄컴이라든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세계 그 굴뚝 회사라고 하는 호주의 그 포테스큐 메탈 그룹 같은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중국 관련주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그 경착륙 위험이라든지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 은행들이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국제 투자 은행들의 투자 흐름의 변화에도 아무래도 무감각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많이 팔아서 스스로 수입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런 투자자들이 뭐 투자는 전략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긴 한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호도하거나 잘못 설명하거나 덜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그럼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년 이제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내년에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020년 그 전만 하더라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는 거라는 이야기가 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중국 증시는 양측이 소년이 됐고요. 또 미운 오리 새끼로 바뀌었고 또 중국 리스크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식이 되니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그 각종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7월 달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서 무려 24조 넘게 지금 주식을 팔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산 매각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1,700억 달러 정도 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는 200조 원 가까이 매도도 할 수 있다는 경고 사인을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이면은 미국 그 대선뿐만 아니라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또 고조가 될 수가 있고 대만 침공과 관련해서 군사 행동과 관련해서 위협 시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의 연기금 또 액티브 뮤추얼 펀드라든지 해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물을 계속 지금 내다 팔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서 H 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런 불투명한 그 지배 구조라든지 또 공시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또 부도난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무담보 대출을 좀 요구하는 이런 관행이 근절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주어지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걱정이네요. 네. 중국 증시에 물린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 얘기도 해볼까요? 미국 증시에 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스마일이죠. 네, 표정 관리하는 정말 걸 바쁘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요 분위기 계속 갈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증시를 사계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내년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달 전후에서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금융 장세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선진국 증시나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계절적으로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를 보면 11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까지 이례적인 계절적인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에 화요일부터 월가에서는 주식을 사서 새해 첫 이 영업일까지는 주식을 갖고 가라는 이런 산타 랠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산타 랠리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에 73년간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무려 상승 횟수가 58회, 하락 횟수는 15회 정도니까 상승 확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산타 랠리가 펼쳐졌을 경우에는 연평균 상승폭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상승폭의 67% 정도에 달하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갖고 온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전개되는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소형주 지수는 러셀 2000 지수를 보는데 44년간 1월 달 그 효과가 나타나는 상승 확률이 무려 77% 되고 있고요. 이 기간 지수 상승률은 3.19%이기 때문에 연평균 상승률의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산타넬리라든지 1월 효과가 있는 그 미국 증시나 선진국 증시에 투자한 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 비해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수 추종을 하는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종목 투자를 하는 분들은 고민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랠리에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 네, 이번 주 들어와서
그 미국 증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요.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가 상승폭이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1월 효과라는 것은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익숙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 주가가 주도주가 부상하는 시점인데요. 네. 이 때문에 2010년도 그 후반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유튜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지만 그렇죠. 최근 이들 기업들을 보면은 성장 모델이 좀 진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예전에는 연평균 100% 성장을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정도로 조직 자체가 비대해졌고요. 또 복잡화되면서 투자가들이 볼 때는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1월 효과에서는 생성용 그 AI 반도체 매출이 그동안에 1년 사이에 그 3배나 급증했던 엔비디아를 보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AI를 활용한 클라우딩 컴퓨터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투자은행이 추천하고 있고요. 야, 또 새롭게 부상하는 예, 그렇죠. AI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는데 1인자가 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당시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빅데이터로 해서 그 은익질을 정확하게 찍어냈던 회사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주가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파에 비해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추천도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상당히 줄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해서 신흥국 특히 인도 시장을 주목하라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가계 지출의 35%를 인터넷 결제라든지 모바일 쪽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서 인도의 그 가장 점유율이 높은 90%를 갖고 있는 HDFC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뭐 2년간 예금은 무려 41% 증가했고요. 세후 이익은 2년간 42%, 그리고 주주 배당은 2.9% 고성장하는 종목들이 신흥국 증시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들이 앞으로 신흥국으로 또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중국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국내 이런 매출 성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말이 되니까 각종 보고서들, 연간 보고서들, 전망 보고서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보고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엔비디아 내년에 얼만큼 갈래? 이게 굉장히 화두거든요. AI GP에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를 물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매그니피컨트 7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쫙 보는데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인도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인도에 대한 자료는 뭐 제가 못 찾았는지 몰라도 잘 없어요. 이게 중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국 모델을 봤을 때 인도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건 뭘 보고서 있겠지만 이게 인도에 대한 투자는 좀 생소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조영찬 소장님이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인도 한번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도 맞아요.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미국 투자 이제 뭐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까 언급하셨던 그 미 대선이 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1947년 이후에 미국 대선이 펼쳐졌을 때 주가는 대부분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연초에 그 대선이 있던 해 하락한 적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20%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또한 압도적으로 재선의 당선이 확실한 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 때였던 84년,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던 2004년 때에만 한 2% 하락을 했지만 이도 10월 달 이후부터는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전략상 올해 미국 대선에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이런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들을 보면은 이전 해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졌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기 연착륙 그리고 실업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11월 대선이 치러지는 직전 3개월 동안에는 무조건 주가가 올랐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빠졌을 경우에는 미국인들은 연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간 동안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연준도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을 전후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주식 편입 비중은 내년도에는 좀 끌어올리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시도 증시지만 내년 미국 대선은 정말 볼만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 시스템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말 저는 내년에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그 진짜 소장님 자주 표현하는 회색 골프선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얘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이번 주죠 무디스가 신용등급 중국 신용등급 전망 낮췄어요. 부정적으로 낮췄는데 중국 경제 위기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의 재정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경기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정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까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 정부가 모두 여기에 관련해서 협력하고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시켜야 되는데 중국은 이런 재정 거버넌스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선장인 시진핑 주석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정책을 남발하는 아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시적절하게 금리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유용하게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위기 대응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말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총동령을 내리면서 8개 경제 부처가 무려 25개의 경제 정책을 대규모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계에 달하는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안들이 있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80조 원을 제 지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확히 집행은 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알맹이에 빠지다 보니까 부패 관료들만 지금 그 진짜 표정 관리하느라고 바쁘다고 할 정도고요. 또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누구도 믿지를 않다 보니까 현재 국무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리강 총리 라인이 하나 있고요. 또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푸젠파의 대도 그 허리퐁 같은 경우에도 중국 중앙금융위원회 당 서기를 맡으면서 실권을 또 휘두르고 있고요. 또 이를 또 못 믿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안전부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또 감시하는 삼중 체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권한 부임도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상하 관계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모기지 금리 인하를 시키라니까 은행이 따라서 인하를 했는데 예대 마진율이 경계 라인까지 걸려 있다는 겁니다. 보통 1.8% 정도가 돼야지 지방정부 중에서 재원이 나쁜 지역에 금융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대선 충당함을 쌓으면서 앞으로 방화벽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깨져서 지금 현재는 1.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화이트 리스트에 의해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실 대출 잠재 부실 대출 비율이 9.6% 정도 되는데 정부 통계는 1.8%라 하지만 6배 정도 더 높은 그 부실 채권 비율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같이 보는 것과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20%가 이미 부실화되어 있고 앞으로 상당 부분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는 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또한 지방 정부가 미완성 주택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은행에서 582조 원을 조달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완공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또 은행들마다 대출 목표 한도를 정해가지고 대출 할당제를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어벽 자체를 중국 정부가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와 관련된 중국 경제는 추가적으로 한두 단계 정도 그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홍콩 ELS 내년 전망을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아찔합니다. 참. 근데 예. 지금 또 중국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폐렴이에요. 들으셨죠? 예.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시 그 연상이 돼서.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이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워낙 이게 뭔가 감춰져 있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중국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했던 PCR 검사들이 이번 주 막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검사하는 것들을 실시간에 계속 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중국에서 현재 두 가지 그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마이크로 그 플라즈마라는 폐렴이 5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좀 더 심각해지는 단계에 들어왔고요. 어허. 또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폐렴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가래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호흡기에서 누런 가래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린이에게서 그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형 폐렴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 가래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병원에 가시기 전에 누런 가래인지 하얀 가래인지를 보고서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를 병원에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WHO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면역력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속도로 확산이 될 뿐이지 예전과 같은 그 유행 경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질병 그 대책 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새로운 병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는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을 허무는 페니실린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해열제도 먹히지를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세포의 그 단백질의 형성을 저해하는 그 마크로 라이드계 항생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쓴다면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외부 노출을 좀 자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국에 대해서 정말 뭐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 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씀이죠. 근데 뭐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긴 한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겹쳐서 지금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또 주변국 괴롭히는 일이 또 생겼죠. 중국에서 요소수. 이거 요소수 몇 년 전에 지금 요소수가 사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맞아요. 요소수 별게 아니에요. 이게 디젤 나오면 그 매연 절감하는 그런 물질인데 사실 이게 파충류나 뭐 포유류, 오줌에서 나오는 물질이. 근데 이 간단한 물질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쵸.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사태가 규제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 그러니까 재고는 3개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3개월 뒤에 그러니까 4월 달부터는 중국 정부가 풀어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요소수가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생산 안 하나 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비료나 그리고 그 롯데 그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었는데 워낙 중국산의 단가가 낮으니까 그렇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45억 톤을 매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워낙 싸게 그 암모니아를 축출해서 그게 요소의 그렇죠. 원료잖아요. 고체화 시킨 게 요소고요. 그쵸. 요소에 증류수를 타가지고 만든 게 요소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4월 달 이후에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8% 정도 감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 양도 줄어들고 이것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석유 화학과 관련된 이런 그 소재 업체들한테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요소 외에도 칼륨이라든지 인산과 같은 29개 품목 또 범용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그리고 밀 옥수수 3대 그 주요 곡물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공급이 수요보다 2,500만 톤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대홍수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량도 줄었고요. 또한 지금 밀을 좀 더 생산해야 되는데 밀 작황과 관련된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에서 축출된 질소 비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질소 비료 자체가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고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계속 수입하다 보면 미중 관계가 내년도에 악화되면은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자기네 거죠. 먹을 것도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소와 관련해서는 5,600만 톤 정도 생산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까지도 현재 그 중국에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좀 더 친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 자산인 그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내년도 우리나라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가상 적국을 명시를 해서 대공산권 수출 통제 코콩 같은 것들도 만들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오는 그 한중 관계는 늘 미중 관계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계속 규제하겠죠. 압박의 규제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지금 당장 이 요소수 사태를 뭐 이렇게 더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맞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 중에서 33종 중에 25종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실적이 1만 달러 이상 되는 품목들 중에서 대중국 그 수입 의존도가 70%가 넘는 게 무려 2,113개.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늘어난 게 중국 자체 생산하는 물량도 많고 다량으로 수입도 가능하고 워낙 싸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요구하는 적정 재고 수준만 올리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중소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중국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심 광물들 같은 경우에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보조금을 줘서 한다든지 또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재고 비축 비중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중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푸바오 빼고는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갈수록 대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국 이슈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